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저마다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푸르른 청춘의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오고 이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성찰에 잠기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감이라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고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평생 의사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본 한노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통 언제부터를 노년이라고 부를까요? 많은 이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65세를 떠올립니다. 운 역시 65세를 노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는 성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시점은 바로 20살 초중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나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신체 능력의 정점인 셈입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아주 서서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즉 에이징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부터 노인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온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스스로 늙었구나 하고 체감하게 될까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45살 때 제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하루는 쉴 틈 없이 빽빽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회의를 주재하고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오후에는 방송국으로 달려가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저녁 늦게까지 진료를 받습니다. 저녁 약속이 이어지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그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내 몸에 무리가 온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젊음이라는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죠. 평소처럼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순간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한 층을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계단을 헛디뎠을까?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에 근력이 부족한 탓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안과를 찾아갔고 의사는 제게 노안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밝은 곳을 보면 눈앞에 모기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비문증도 있었습니다. 수정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또 다른 신호였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눈이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시는 내리막 계단을 걷지 않습니다. 오르막은 걸어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뛰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췄습니다. 물론 일의 효율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과 함께 제 삶은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무척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우선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새벽 조찬 모임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던 병원 운영도 하나로 단출하게 정리했습니다. 방송 출연 횟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삶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의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내 삶을 꾸려나갈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위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나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하면서 인간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저는 평생 함께 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만두더라도 함께 등산을 가고 여행을 떠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줄이니 만나는 사람도 자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 누구와도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척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는다. 젊어서는 비즈니스를 위해 마음이 불편해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굳이 애써 만나려 하지 않고 나 또한 내키지 않는 만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실망과 서운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며 사는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금연, 금주, 운동과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약속조차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관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4커플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몇 번의 모임이 있고 난 후 아내가 제게 묻더군요. 여보, 저 부부는 왜 한 번도 밥값을 내지 않죠? 우리들은 돌아가면서 냈는데 저는 아내의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밥값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번을 내든 3번을 내든 아무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샀으니 다음엔 저들이 사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기대가 깨지자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 커플을 제외한 나머지 3커플은 따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떤 나쁜 감정도 없었지만 아내와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하고 명료해져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여러 성현들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2500년 전 평균 수명이 무척 짧았던 시대에 70 넘게 장수하셨던 공자님의 말씀은 노화의 과정을 철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40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은 45의 노안을 느끼며 신체적 변화를 체감했던 제 경험과도 맞닿아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니 젊을 때와 같은 혈기는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신의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은 그 시절 신이면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기에 때가 되면 죽는구나 하는 순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예순의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은 어쩌면 노화로 청력이 약해져 옛만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니 너그럽게 허어 웃게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른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소욕부류구 역시 70 넘은 노인이 무슨 큰 욕심이 있어 사회규범을 어기겠느냐는 삶의 지혜가 담긴 통찰일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몸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을 돌보지 않다가 환갑이 지나서야 갑자기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끊고 꾸준히 운동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병원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30대, 40대부터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이라 할지 모르지만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제가 신자로서 존경하는 한 신부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여러분이 성당에 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도 떠났다는 뜻으로 생각하겠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가격표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40 이전부터 부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찜통에 살짝 쪄서 먹을 때, 펄펄 뛰는 새우를 소금구이로 먹을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삶의 기준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천문학자나 정치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제 인생의 비겁한 선택이었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걸어왔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 시점, 즉 마지노선은 바로 정년퇴직의 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시영 박사님처럼 퇴직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연을 하시고 책을 쓰시며 퇴직 후 20년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하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여성스러워지고 여성은 남성스러워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억지로 거스르려 하기보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적은 것에 만족하며 나 자신과 더 깊이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맞이할 겨울이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지혜와 평온이 가득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저마다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푸르른 청춘의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오고 이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성찰에 잠기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감이라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고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평생 의사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본 한노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통 언제부터를 노년이라고 부를까요? 많은 이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65세를 떠올립니다. 운 역시 65세를 노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는 성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시점은 바로 20살 초중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나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신체 능력의 정점인 셈입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아주 서서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즉 에이징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부터 노인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온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스스로 늙었구나 하고 체감하게 될까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45살 때 제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하루는 쉴 틈 없이 빽빽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회의를 주재하고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오후에는 방송국으로 달려가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저녁 늦게까지 진료를 받습니다. 저녁 약속이 이어지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그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내 몸에 무리가 온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젊음이라는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죠. 평소처럼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순간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한층을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계단을 헛디뎠을까?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에 근력이 부족한 탓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안과를 찾아갔고 의사는 제게 노안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밝은 곳을 보면 눈앞에 모기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비문증도 있었습니다. 수정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또 다른 신호였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눈이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시는 내리막 계단을 걷지 않습니다. 오르막은 걸어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뛰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췄습니다. 물론 일의 효율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과 함께 제 삶은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무척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우선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새벽 조찬 모임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던 병원 운영도 하나로 단출하게 정리했습니다. 방송 출연 횟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삶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의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내 삶을 꾸려나갈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위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나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하면서 인간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저는 평생 함께 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만두더라도 함께 등산을 가고 여행을 떠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줄이니 만나는 사람도 자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 누구와도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척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는다. 젊어서는 비즈니스를 위해 마음이 불편해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굳이 애써 만나려 하지 않고 나 또한 내키지 않는 만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실망과 서운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며 사는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금연, 금주, 운동과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약속조차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관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4커플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몇 번의 모임이 있고 난 후 아내가 제게 묻더군요. 여보, 저 부부는 왜 한 번도 밥값을 내지 않죠? 우리들은 돌아가면서 냈는데 저는 아내의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밥값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번을 내든 3번을 내든 아무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샀으니 다음엔 저들이 사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기대가 깨지자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 커플을 제외한 나머지 3커플은 따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떤 나쁜 감정도 없었지만 아내와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하고 명료해져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여러 성현들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2500년 전 평균 수명이 무척 짧았던 시대에 70 넘게 장수하셨던 공자님의 말씀은 노화의 과정을 철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40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은 45의 노안을 느끼며 신체적 변화를 체감했던 제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니 젊을 때와 같은 혈기는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신의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은 그 시절 신이면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기에 때가 되면 죽는구나 하는 순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예순의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은 어쩌면 노화로 청력이 약해져 옛만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니 너그럽게 허어 웃게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른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소욕부류구 역시 70 넘은 노인이 무슨 큰 욕심이 있어 사회규범을 어기겠느냐는 삶의 지혜가 담긴 통찰일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몸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을 돌보지 않다가 환갑이 지나서야 갑자기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끊고 꾸준히 운동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병원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30대, 40대부터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이라 할지 모르지만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제가 신자로서 존경하는 한 신부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여러분이 성당에 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도 떠났다는 뜻으로 생각하겠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가격표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40 이전부터 부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찜통에 살짝 쪄서 먹을 때
펄펄 뛰는 새우를 소금구이로 먹을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삶의 기준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천문학자나 정치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제 인생의 비겁한 선택이었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걸어왔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 시점, 즉 마지노선은 바로 정년퇴직의 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시영 박사님처럼 퇴직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연을 하시고 책을 쓰시며 퇴직 후 20년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하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여성스러워지고 여성은 남성스러워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억지로 거스르려 하기보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적은 것에 만족하며 나 자신과 더 깊이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맞이할 겨울이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지혜와 평온이 가득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저마다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푸르른 청춘의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오고 이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성찰에 잠기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감이라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고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평생 의사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본 한노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통 언제부터를 노년이라고 부를까요? 많은 이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65세를 떠올립니다. 운 역시 65세를 노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는 성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시점은 바로 20살 초중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나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신체 능력의 정점인 셈입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아주 서서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즉 에이징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부터 노인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온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스스로 늙었구나 하고 체감하게 될까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45살 때
제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하루는 쉴 틈 없이 빽빽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회의를 주재하고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오후에는 방송국으로 달려가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저녁 늦게까지 진료를 받습니다. 저녁 약속이 이어지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그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내 몸에 무리가 온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젊음이라는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죠. 평소처럼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순간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한층을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계단을 헛디뎠을까?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에 근력이 부족한 탓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안과를 찾아갔고 의사는 제게 노안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밝은 곳을 보면 눈앞에 모기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비문증도 있었습니다. 수정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또 다른 신호였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눈이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시는 내리막 계단을 걷지 않습니다. 오르막은 걸어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뛰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췄습니다. 물론 일의 효율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과 함께 제 삶은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무척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우선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새벽 조찬 모임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던 병원 운영도 하나로 단출하게 정리했습니다. 방송 출연 횟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삶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의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내 삶을 꾸려나갈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위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나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하면서 인간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저는 평생 함께 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만두더라도 함께 등산을 가고 여행을 떠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줄이니 만나는 사람도 자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 누구와도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척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는다.
젊어서는 비즈니스를 위해 마음이 불편해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굳이 애써 만나려 하지 않고 나 또한 내키지 않는 만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실망과 서운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며 사는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금연, 금주, 운동과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약속조차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관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4커플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몇 번의 모임이 있고 난 후 아내가 제게 묻더군요. 여보, 저 부부는 왜 한 번도 밥값을 내지 않죠? 우리들은 돌아가면서 냈는데 저는 아내의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밥값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번을 내든 3번을 내든 아무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샀으니 다음엔 저들이 사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기대가 깨지자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 커플을 제외한 나머지 3커플은 따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떤 나쁜 감정도 없었지만 아내와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하고 명료해져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여러 성현들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2500년 전 평균 수명이 무척 짧았던 시대에 70 넘게 장수하셨던 공자님의 말씀은 노화의 과정을 철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40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은 45의 노안을 느끼며 신체적 변화를 체감했던 제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니 젊을 때와 같은 혈기는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신의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은 그 시절 신이면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기에 때가 되면 죽는구나 하는 순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예순의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은 어쩌면 노화로 청력이 약해져 옛만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니 너그럽게 허어 웃게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른의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소욕부류구 역시 70 넘은 노인이 무슨 큰 욕심이 있어 사회규범을 어기겠느냐는 삶의 지혜가 담긴 통찰일 것입니다. 이처럼 노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몸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삶의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는 당연히 건강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을 돌보지 않다가 환갑이 지나서야 갑자기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끊고 꾸준히 운동하며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병원에 의존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30대, 40대부터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돈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이라 할지 모르지만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제가 신자로서 존경하는 한 신부님께서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마음 가는 곳에 돈이 간다. 여러분이 성당에 헌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도 떠났다는 뜻으로 생각하겠다. 이처럼 돈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가격표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기준으로 본다면 40 이전부터 부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찜통에 살짝 쪄서 먹을 때, 펄펄 뛰는 새우를 소금구이로 먹을 때 저는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 데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은 삶의 기준과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천문학자나 정치가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제 인생의 비겁한 선택이었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어진 길을 성실히 걸어왔고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와 보람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노년을 준비해야 할 마지막 시점, 즉 마지노선은 바로 정년퇴직의 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나 이시영 박사님처럼 퇴직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 더 활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에게 큰 기감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강연을 하시고 책을 쓰시며 퇴직 후 20년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도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하고 심혈관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은 여성스러워지고 여성은 남성스러워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억지로 거스르려 하기보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더 적은 것에 만족하며 나 자신과 더 깊이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맞이할 겨울이 쓸쓸한 계절이 아니라 지혜와 평온이 가득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는 저마다 다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푸르른 청춘의 여름을 지나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가을이 오고 이윽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성찰에 잠기는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감이라는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하면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고 지혜롭게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평생 의사로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본 한노 의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그 온기를 다른 이들과 나눠주세요. 구독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혜의 여정에 동행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들으시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는 보통 언제부터를 노년이라고 부를까요? 많은 이들이 정년퇴직을 하는 65세를 떠올립니다. 운 역시 65세를 노년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노화는 성장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 시점은 바로 20살 초중반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의 나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20살 안팎의 젊은이들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 신체 능력의 정점인 셈입니다. 마치 산의 정상에 오른 것처럼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아주 서서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즉 에이징 프로세스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부터 노인이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걸어온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스스로 늙었구나 하고 체감하게 될까요?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45살 때 제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하루는 쉴 틈 없이 빽빽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 회의를 주재하고 쉴 틈 없이 환자를 돌봤습니다. 오후에는 방송국으로 달려가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저녁 늦게까지 진료를 받습니다. 저녁 약속이 이어지는 날도 부지기수였죠. 그런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내 몸에 무리가 온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젊음이라는 에너지를 당연하게 여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급히 계단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죠. 평소처럼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순간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한 층을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계단을 헛디뎠을까? 꾸준히 운동을 해왔기에 근력이 부족한 탓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안과를 찾아갔고 의사는 제게 노안이 시작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가까운 곳도 먼 곳도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생각해보니 얼마 전부터 밝은 곳을 보면 눈앞에 모기 같은 것들이 떠다니는 비문증도 있었습니다. 수정체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노화의 또 다른 신호였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눈이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다시는 내리막 계단을 걷지 않습니다. 오르막은 걸어 올라가도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고 뛰지 않습니다. 삶의 속도를 절반 이하로 늦췄습니다. 물론 일의 효율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나는 노인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심과 함께 제 삶은 단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에서 무척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우선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새벽 조찬 모임은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던 병원 운영도 하나로 단출하게 정리했습니다. 방송 출연 횟수도 대폭 줄였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덜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삶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화의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예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내 삶을 꾸려나갈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위해 내 건강을 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나의 건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정리하면서 인간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저는 평생 함께 놀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만두더라도 함께 등산을 가고 여행을 떠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줄이니 만나는 사람도 자연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 누구와도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척도 예외는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는다. 젊어서는 비즈니스를 위해 마음이 불편해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굳이 애써 만나려 하지 않고 나 또한 내키지 않는 만남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의 근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대부분 나의 기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하는 기대가 실망과 서운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충족시키며 사는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금연, 금주, 운동과 같은 목표를 세웁니다. 모두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약속조차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타인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관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해 4커플이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몇 번의 모임이 있고 난 후 아내가 제게 묻더군요. 여보, 저 부부는 왜 한 번도 밥값을 내지 않죠? 우리들은 돌아가면서 냈는데 저는 아내의 말을 듣기 전까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밥값을 낼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번을 내든 3번을 내든 아무렇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샀으니 다음엔 저들이 사겠지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 기대가 깨지자 불편한 마음이 생긴 것이죠. 결국 그 커플을 제외한 나머지 3커플은 따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어떤 나쁜 감정도 없었지만 아내와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하고 명료해져야 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여러 성현들의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2500년 전 평균 수명이 무척 짧았던 시대에 70 넘게 장수하셨던 공자님의 말씀은 노화의 과정을 철학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40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은 45의 노안을 느끼며 신체적 변화를 체감했던 제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니 젊을 때와 같은 혈기는 자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신의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은 그 시절 신이면 대부분 죽음을 맞이했기에 때가 되면 죽는구나
하는 순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였을 겁니다. 예순의 귀가 순해진다는 이순은 어쩌면 노화로 청력이 약해져 옛만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으니 너그럽게 허어 웃게 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인